리눅스 마스터 2급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인터넷과 리눅스의 활용편입니다. 어찌 보면 시험 범위에 있는, 출제 범위에 있는 맨 마지막 주제이죠? 우리 네트워크라는 부분과 인터넷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좀 어려운 이론, 우리 네트워크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용어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인터넷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리눅스 기술의 동향과 활용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선 인터넷과 리눅스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트워크와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리눅스 기술의 동향과 여러 가지 활용 분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루고자 하는 내용 대비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바꿔 말하면 언급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를 깊이 보기보다는 특히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기반 이론도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용어 중심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 이 정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다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트워크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전송 매체로 연결하여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 노드들의 그룹,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컴퓨터들이 인터넷 케이블 등으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전체 환경을 네트워크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는요, 거리와 활용 방식에 따라서 LAN, MAN, WAN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LAN 같은 경우 대략 한 10km 정도 이내 범위를 의미하고요. 사무실, 학교 등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10km도 나름대로 큰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라는 전체 범위 내에서는 작은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랜을 구성하고 통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방식들이 있는데 이더넷이라는 게 있고요. 토큰링, FDDI가 있습니다. 이더넷,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선 케이블, 그거 이더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부적으로는요, 그 각각의 노드들이 서로 통신할 때에 충돌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통신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어떤 활동을 해버리면 신호가 훼손되거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SMA CD, 통신하기 전에 충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통신하는 CSMA CD, 이런 방식이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충돌 회피 기법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토큰 패싱 방식이 있습니다. 토큰의 흐름에 의해서 토큰의 흐름에 따라서 전송 순서가 제어되는 토큰 패싱 방식의 토큰링, 이게 있습니다. 또 FDDI, 이중링과 토큰 패싱 방식을 사용하는 FDDI,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정도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 지역 정도로 있는 통신, 랜을 연결한 백본 라인,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MEN,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규모죠. 광섬유, 동축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키워드는요, DBQB가 있습니다. 자, 듀얼버스, 그 다음에 회선 교환 패킷 교환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DBQB가 있고요. 자, 요게 키워드가 되는 이유가요, 맨에서 사용하는 QPSX 접속 제어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요 좀 생소한 용어들이지만 이런 용어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대륙 등 넓은 지역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WAN이 있습니다.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죠. 당연히 거리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거고요. 또 당연히 큰 범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경로들을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고 높은 에러율 등이 이제 예상이 되겠지요. 전용선, 회선 교환만, 패킷 교환만 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용선은 좀 불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아니라 목적의 관점에서 분류되어 있는 SAN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에리아 네트워크인데요. 얘는 뭐냐면 여러 개의 스토리지, 저장 장치를 파이버 케이블, 즉 광 채널로 연결을 하고 전용 SAN 스위치라는 전용 장치를 이용을 해서 가상화된 스토리지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I/O 요청을 블록 I/O 요청으로 전환한 다음에 SAN 스토리지를 전달해서,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요게 SAN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교환 방식. 교환 방식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회선 교환, 손수신 단말 사이에서 연결 경로를 미리 설정한 다음에 전송한다. 메시지 교환, 메시지 헤더에 목적지 주소를 표시해서 전송을 하는데요. 사전에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교환기가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 메시지의 수신자를 확인한 다음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스토어드 앤 포워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회선과 메시지 교환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일정 크기의 패킷으로 분할해서 전송하는 거고요. 교환기는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참고해서 전송 경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플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플로지 용어가 중요한데요. 호스트나 네트워크 장비들의 어떤 물리적인 배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성형, 망형, 버스형, 링형, 트리형이 있는데요. 우리 표에서 나와 있는 연결 형태를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바로 특징이 예상이 됩니다. 성형, 중앙 컴퓨터에 여러 대의 그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중앙 집중식 방식이 되겠죠. 고속의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을 하고요. 대신에 중앙에 있는 컴퓨터나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전체가 망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다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망형이 있습니다. 풀메시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노드들이 서로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적합할 수 있고요. 우회 경로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구축 비용,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버스형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요. 노드들이 공용해서 사용하는 버스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의 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여러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몇 대의 컴퓨터가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성능이 변경되겠지요. 대신에 새로운 그 노드 컴퓨터를 연결하고 제거하는 등의 이런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간편할 거기 때문에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노드가 증가하거나 하게 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거고요. 성능 저하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링형이 있습니다. 원으로 연결되어 있죠. 인접한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원형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원형이니까 당연히 그 데이터는 이렇게 거쳐서 갈 겁니다. 그래서 수신한 내용을 다음 컴퓨터로 재전송하는 방법이 되겠죠. 앞서 잠깐 언급한 토큰 패싱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좀 유연하지 못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이 잘 변경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환경에서 좀 유리하겠지요. 그쵸? 이 정도 느낌을 갖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노드의 추가 삭제 등이 좀 불편하겠지요. 구조상. 그래서 이 정도 느낌 하나하나를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지만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연결 형태의 그림을 보니 당연히 예상이 되겠구나. 라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폴로지 이름도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의 구조에 이름을 붙인 것이니까요. 자, 트리형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트리형이죠? 그쵸? 버스형과 성형, 토폴로지를 결합해 놓은, 확장해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본과 같은 공동 배선에 적절한 어떤 그런 분기 장치들을 사용하고요. 하나하나씩 링크를 붙여서 확장해 갈 수 있겠지요? 역시 트래픽이나 이런 게 증가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많은 노드들이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라 그러면 어떠한 토폴로지를 따르더라도 아무래도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겠지요.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참석하시는 학우님들이나 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그쪽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다소 또 이렇게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키워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랜 카드가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설치되는 장치지요.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핵심 장치가 될 거고요. 이 랜 카드에는 맥 주소라는 고유한 주소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변경되지 않는 물리적인 주소라고 불렸는데요. 물론 지금도 변경되지 않은 물리적인 주소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맥 주소가 랜카드에 할당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보안과 여러 가지 운영의 특징상 이 맥 주소도 시스템 내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는 가변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즉 변경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케이블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이나 광선면을 이렇게 꼬아 있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형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TP라고도 의미를 합니다.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할 때는요, 보통 10 베이스 FX 이런 식으로 속도, 채널, 케이블 타입을 명시해서 케이블의 특징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브릿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브릿지, 수신 프레임을 버퍼에 저장하고 목적지 포트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부분들 또는 장치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그먼트라는 것을 구성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 또 다르게는요, 2개 이상의 장치를 하나처럼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브릿지 모드를 쓴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정도 느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치가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컴퓨터들을 연결을 하면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런 그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들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한테 이렇게 전송하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노드의 신호를 전달하고요, 네트워크를 당연히 확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전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허브는 지능적으로 동작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원래는 받지 않아도 되는 노드한테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비효율이 좀 발생하겠죠. 이와 상대적으로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에는 어떻게 보면 요 각각의 포트, 이 홀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팅 환경 시스템의 맥 주소, 이 테이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 주소 테이블을 기반으로 프레임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또 스위칭 허브라고 특별히 표현합니다. 스위칭 허브. 따라서 포트별 속도도 포트별 전송 속도도 보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지능적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 제거에도 다소 유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허브와 스위치의 특징이 있다. 또 스위칭 허브라는 개념이 있다. 이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피터가 있습니다. 원거리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중간중간 신호를 증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의 재생, 증폭, 이에 따른 물리적인 거리를 확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 리피터가 되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2개가 나오는데요. 게이트웨이, 라우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고요.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나 프로토콜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 이 포맷도 변환 등을 통해서 중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그런 의미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자, 라우터가 있습니다. OSI 7레이어 모델의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요,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적지 호스트까지 데이터를, IP 패킷을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서 보내주는 거, 요거를 라우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OSI 7 모델과 TCP/IP 4계층을 볼 건데요. OSI 7 모델,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뒤에 더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물리,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한 거고요. 이런 모델에 준해서 서로 통신함으로써 상호 운연성과 표준 등을 준수해 가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응되는 모델로 TCP/IP 4계층의 응용, 전송, 인터넷,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의 특징, 유저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표현 계층의 특징, 부호와 압축, 암호화,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과 좀 관계가 있겠죠. 세션 계층, 종단 간 어플리케이션의 연결, 전송 계층, 엔드-투-엔드 커넥션, 호스트 간, 응용 계층 사이의 논리적인 통로 제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논리적인 주소를 사용, 경로 관리, 최적 경로 결정, 요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요러한 것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은 또 키워드로 함께 매핑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링크. 자, 오류 검출 기능이 있고 미디어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미디어라는 거는요, 그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장치. 물리 계층, 물리적인 연결, 전기적, 기계적 특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네트워크 기술은 또 OSI 7레이어, 특히 TCP IP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IT 기반 기술 또는 IT 인프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대비해서는 이제 상황상 기본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 중심으로 진행하겠지만 우리 학우님들 혹은 참석하시는 분들 상황이 되시면 우리 이제 그 교과 과목 중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또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좀 수강하셔가지고 좀 깊이 더 공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조금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의견을 드리자면 최근에 보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네트워크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해킹도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보안적인 것도 많이 고민하게 되고 또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클라우드 시스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더 깊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리눅스 마스터나 이런 걸 떠나서 또 만약에 1급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상황상 우리 시험이라는 부분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키워드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사견을 마무리 짓고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층별 프로토콜을 볼 건데요. 먼저는 프로토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을 정의한 규약이에요. 데이터 형식이나 주고받는 수행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거는요, 형식, 문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의미, 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 포맷이나 부호화 또는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한 형식,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 오류 처리 등은 어떻게 할지, 의미, 전송 속도, 제어 등을 정의해 놓은 순서,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TCP/IP 4계층별로 원래 그 TCP/IP라고 돼 있어서 맨 처음 이 용어를 접하면 TCP라는 프로토콜, IP라는 프로토콜 두 가지를 얘기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TCP/IP 4계층엔요. 각각의 계층별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요. 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SMTP와 POP, 그 다음에 원격으로 뭔가 접속해서 TCP/IP로 원격 접속해서 명령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텔넷, 그 다음에 보안 채널을 통해서 암호화된 형식으로 제어 코드를 주고받을 수 있는 SSH,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FTP, 이것을 조금 더 가벼운 모델로 사용해서 인베디드 시스템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TFTP, 실은 보안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HTTP 웹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SNMP, 그 다음에 그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해주는 DHCP,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송 계층에서는요, 신뢰성 있는 전송,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즉 커넥션 오리엔티드 방식으로 동작하는 TCP 프로토콜, 또 상대적으로 단순한 헤더 구조, 그 다음에 신뢰성은 없지만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UDP,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또한 TCP와 UDP는 내부적으로
포트라는 필드를 갖고 있어서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호스트, 하나의 IP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작하잖아요. 각각 포트라는 번호를 붙여서 구별돼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계층, 논리적인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IP, 그 다음에 IP 통신의 상황과 또는 오류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ICMP 프로토콜, 그다음에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IGMP, 그다음에 IP 주소와 맥 주소를 서로 변환하고 관리하는 ARP와 RARP, 이런 특징을 갖는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언급해드리고 마치 외우듯이 언급한 거 있잖아요. 예, 사실은 외우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의 키워드를 갖고 각각의 프로토콜의 특징을 이렇게 매핑해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트워크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신 우리 학우님들 혹은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면 TCP/IP의 이 세부적인 프로토콜은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나 이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더 깊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비스화를 해놓고 또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카테고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두루두루 IT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P 주소에 대해 살펴볼게요. IP 주소 체계를 볼 건데요. 8비트들이 모여져 있는 이것을 옥텟이라고 하는데요. 4개의 옥텟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개의 옥텟이니까 48에 32죠. 32비트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당연히 예입니다. 뭐 예를 들면 10점, 0점, 1.7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요 사설 네트워크 지금 주소 체계를 예를 든 건데요. 요렇게 그 4개의 8비트의 모음 옥텟으로 이렇게 주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IP 버전 4 주소 체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IP 주소 체계는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장치들을 구별짓기 위한 네트워크 아이디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각각의 호스트를 구별지을 수 있는 호스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요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브넷 주소 라는 것이 함께 제공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서브네팅이라는 방식으로 구조화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소 또 어려운 개념들이지만 이 정도 용어들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브네팅은 네트워크를 서브넷 마스크 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하나의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요,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속해 있는 모든 노드들, 장치들한테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분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IP 주소가 IP 버전 4 기준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IP 주소 체계 4개의 옥텟,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서브넷 마스크, 서브네팅,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네트워크 IP 버전 4 중심으로 해서는요, 이게 클래스라는 게 구별되는데요. 1부터 126, 또 127로 시작하는 클래스 A, 128부터 191로 시작하는 클래스 B, 192부터 223에 해당되는 클래스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E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240부터 255로 시작하는 그 IP 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IP 부족 등을 고려해서 예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좀 특이한 의미가 부여된 거라서 E 클래스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랑 별개로요, 10점, 0점, 이렇게 10점대로 시작하는 10점대로 시작하는 IP, 172.16 이렇게 시작하는 IP, 또 192.168로 시작하는 IP 대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설 IP 대역이라고 해서 10.0. 이렇게 시작하는 거, 170.16. 이렇게 시작하는 거, 192.168.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요 정도 IP 대역을 사설 IP에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IP 주소와 관련해서 언급될 내용이죠. 또 특수한 네트워크 주소가 있는데요. 호스트 비트가 모두 0인 네트워크 0인 주소 체계가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봤던 10.0.7.1.7이 있는데 만약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10.0.7에 해당되고 호스트 아이디가 7이라면 요 7 대신 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10.0.1.0이 되잖아요. 요게 네트워크 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 호스트 비트가 모두 1인 거, 즉 255가 되잖아요. 호스트 비트 주소가 모두 1이면 255가 되는 거거든요. 비트가 8개가 다 1이니까. 그러면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주소 뭐라고 그랬죠? 예, 영역에 속한 모든 녀석들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하듯이. 또 모든 주소 필드가 250으로 되어 있는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는데요. DHCP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찾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127.0.0.1부터 시작되어 있는 주소가 있는데요. 루프백 주소라고 해가지고 내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어떤 논리적인 하나의 주소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내부 시험용 개발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0.0.0.0이라는 조금 독특한 주소가 있는데요. 부팅 과정, 이럴 때는 내 IP 주소를 아직 모르잖아요. 논리적으로 어떤 IP 주소가 부여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주소라고 합니다. 이제 IP 버전 4와 IP 버전 6 주소 체계를 비교하면서 IP 버전 6 주소 체계의 특징을 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128비트 주소 체계. 굉장히 많은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콜론으로 구별된 16진수가 콜론으로 구별돼서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28비트.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DHCP 방식이라고 하는데 IP 버전 6는 일반적으로 자동 설정 주소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라는 주소, 멀티캐스트라는 주소, 유니캐스트라는 주소 체계, 그 주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P 버전 4에 브로드캐스트가 있었다면 IP 버전 6에는 멀티캐스트와 애니캐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헤더가 있는데요. 기본 헤더의 크기는 40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확장 필드가 있습니다. 이 확장 필드가 어떻게 보면 IP 버전 6의 중요한 특징을 규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확장 필드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 인증, 또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QoS, 데이터를 차별화해서 조금 더 빠르게 잘 관리해야 될 것들을 구분지어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다. 요 정도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서비스 종류를 볼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위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동작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월드와이드 앱이 있죠? 우리 많이 얘기하고 있는 웹 혹은 웹 기반 서비스인 거죠. 핵심 프로토콜인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또 이제 요거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웹서버 통신한다. 이게 인터넷 서비스,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HTTP 프로토콜은 조금 더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즉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요청, 리퀘스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에 리스판스, 응답하는 구조로 동작을 한다. 따라서 HTTP 프로토콜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개념이 주요하게 언급되고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에 대해서도 각각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게 있습니다. 리퀘스트에서는요, 요청 메소드, 리퀘스트 메소드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내용이 있는데 get 방식이라는 것과 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get 방식은 뭐냐면요, 요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헤더라는 곳에 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교과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리다기보다 우리가 겪어 봄직한 것을 예제로 말씀드리면 우리 URL 창에 보면 URL이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얘입니다. 쿼리는 애플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URL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네이버의 검색창에 애플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시면 맨 마지막에 쿼리는 애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요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URL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다르게 HTTP 요청 시 헤더에 필요한 정보를 다 담는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포스트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3000자예요.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파일 크기가 100메가예요. 그러면 이거 상식적으로 URL 창에 담을 수 없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럴 때에는 URL, HTTP 헤더라는 부분에는 기본적인 요청 정보를 담고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정보와 함께 뒤에 붙여서 보통 바디 부분에 붙인다, 데이터 부분에 붙인다 이렇게 표현도 쓰거든요. 이 뒤에 붙여가지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응답할 때는요. 당연히 웹서버 입장에서는 웹브라우저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처리해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응답 코드가 중요한데 응답 코드는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번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오케이. 웹브라우저도 웹서버한테 요청을 잘 했고 웹서버도 처리를 잘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했다. 200번대. 또 300번대 코드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리다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한테 요청을 했지만 웹서버 입장에서 나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서버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접속해라. 이런 정보를 보내줄 때에 300번대 코드를 함께 보내줍니다. 또 400번대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웹 브라우저가 잘못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404 not found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웹서버가 그런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한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잘못 요청한 거죠. 이런 경우에 내려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번대 코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가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또는 클라이언트는 제대로 요청을 했는데 서버가 그것을 처리하다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되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오류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서버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500번대 코드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에서 함께 언급되고 체크되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또 살짝 이미 이야기 드린 상태이긴 하지만 요청과 응답은 헤더와 데이터 혹은 헤더와 바디로 구분됩니다. 혹시 get 방식으로 요청한다고 그러면 데이터, 바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겠지요. 왜냐면은 모든 것을 헤더에 담으니까. 자,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앱, 그쵸? 웹 서비스와 함께 이야기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인터넷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 표준 기반 기술을 가지고 서로 연동하는 시스템들, 서비스들은 상호 운용성이 좋다. 서로 잘 기능과 데이터를 주고받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핵심 프로토콜과 기술 요소가 들어가는데 앞서 설명드린 통신 방식인 HTTP, 데이터를 규정짓고 정보를 구조하기에 좋은 XML, 그 다음에 상호 간의 그 기능 또는 정보를 주고받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SOAP, 그 다음에 웹 서비스, 나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줘요 라는 것을 정의해놓은 WSDL,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레지스트리 정보를 담고 있는 UDD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들이 구성되어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상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 기술을 이루고 있는 세부 기술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웹브라우저, 웹서버 또는 이것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할까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크롬, 사파리, 그 다음에 뭐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는 거고요. 아파치, 엔지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이런 것 같은 웹서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FTP 서버를 보겠습니다. FTP 서버는요, 당연히 TCP/IP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웹 기반의 HTTP 프로토콜 당연히 TCP/IP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자, TCP/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TCP를 할까요? 예, 데이터가 오고 가다가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깨지면 안 되잖아요. 신뢰성 있게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JP 이미지가 날라왔는데 중간에 깨져서 깨진 그림이 보였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TCP를 기반으로 써야겠죠. 자, FTP 계속 보겠습니다. 파일 복사와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퍼죠. 자, 근데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통신 모드가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FTP는요, 그 포트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로 사용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HTTP 프로토콜의 기본 포트는 보통 그러니까 웹 서버가 운영되고 있죠. 웹 서버가 사용하는 기본 포트는 보통 80을 사용하고요. 보안 통신을 하기 위한 SSL을 이용할 때는 443 포트라는 걸 쓰는데 FTP는 기본적으로 이 포트를 두 개를 써요. 20번과 21번 포트를 씁니다. 처음에 접속을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등으로 로그인을 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포트에 해당되는 20번 포트를 쓰고요. 21번 포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20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근데 통신 모드에 따라서 이 포트를 사용하고 접속하는 게 좀 다른데요. 액티브 모드 같은 경우 있죠. 액티브 모드. 저기가 서버가 있고 여기가 FTP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서버의 22번 포트로 FTP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액티브 모드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예입니다. 나 1234라는 포트를 열고 기다릴 테니까 서버 너가 20번 포트를 소스로 한 다음에 이렇게 접속해 들어와라. 내가 1234번 포트를 1234번 포트를 열고 있을게. 이렇게 동작을 해서 데이터 통신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액티브 모드입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통신이 동작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동네에 있는 보안 기사는 이거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대비 패시브 모드가 나왔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봤던 액티브 모드에서의 하나의 고려사항이 생기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회사 안에 있고 그 앞에 방화벽이라는 장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1234와 같은 포트는 닫아놨을 겁니다. 즉 연결을 허용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접속에 들어올 때 접속이 차단돼 버리겠죠. 즉 데이터 포트가 안 열리는 겁니다.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로그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시브 모드라는 게 나왔는데요. 패시브 모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특정한 포트 1024 이후 포트를 열고 기다릴 테니 FTP 클라이언트야, 내가 알려준 1024 이후 포트로 너가 나한테 데이터 채널을 열어 접속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다 접속해 나가는 거죠. 방화벽이 있어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통신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패시브 모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TP는 다소 좀 시간이 걸렸지만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또 FTP가 사용하는 계정 정책에는 사용자 계정을 부여해서 쓰는 거, 익명 계정, 어노니머스 계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개되어 있는 FTP에 들어가서 계정이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계정 정책도 운영합니다. 권장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특정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보안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DNS 서비스가 있습니다. DNS 서비스. 원래 TCP/IP 프로토콜 체계는 논리적인 주소인 IP로만 통신해야 됩니다. 근데 IP 주소를 매번 기억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 서버입니다. 네이버 서버는 호스트가 바뀌고 IP 주소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들이 접속할 때에 어떤 IP로 접속하지?
헷갈릴 수 있고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 네이버닷컴과 같이 사람들한테 익숙한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접속을 하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호스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경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왜? IP 주소로 통신하는 거니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주는 서비스 서버가 DNS 서버 혹은 DNS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DNS 서비스에서는요, 이거 오타가 났네요. DNS 레코드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단순히 IP 주소를 변환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61.78.86.8과 같은 IP 주소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IP 버전 4 주소를 기술하는 MX 레코드, 버전 6를 기술할 수 있는 AA 레코드, 메일 서버와 관련된 MX, 일상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텍스트, 다음에 관리 정보를 담는 SOA, 역변환,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꿀 수 있는 PTR, 별칭을 부여할 수 있는 CNAME, 이런 식의 세부적인 레코드들도 관리되고 있다. 요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텔넷과 SSH를 볼게요. 공통점, 원격으로 로그인하고 실행 명령들을 보내서 제어할 수 있다. 차이점, 텔넷, 바이트 스트림을 기반으로 한다. 암호 통신을 하지 않는다. 중간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보면 데이터가 보인다. 보안상으로 좀 불리하죠? SSH, RSA 방식 등으로 암호화를 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따라서 보다 안전한 통신을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서 압축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격 시스템에 있는 리눅스를 CLI 방식으로 접속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SSH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면 보안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SSH 방식으로 제한되게 접속되지 않으면 이 보안 구성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배가 돼서 지적사항 등도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SSH는 중요한 프로토콜 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우리가 이미 한번 보고 확인하고 넘어온 거죠. 파일 공유를 위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포트맵 데모를 이용해서 RPC 연결이 사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맵 데모를 이용해서 RPC 연결이 사전에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NFS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데모는 있는데요. 서비스 NFST, RPC.MountD, RPC.RockD, RPC.RQUOTA-D, 쿼타, 그쵸? D,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RPC, 이게 좀 내부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서비스와 포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보통 서비스의 포트를 할당하는 방식은요. 일반적으로 정적 할당 방식을 많이 쓰고요. ETC 밑에 서비스라는 설정 파일을 보면 이 포트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와 포트 현황. 근데 꼭 이렇게 정의한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 중에, 동작 중에 동적으로 포트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RPC 바인드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Sun OS 같은 경우에는 Sun RPC를 이용하게 되고요. 자, 요 정도 키워드들 보겠습니다. 어쩌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용어에 대한 제시, 주요한 특징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중요한 키워드 정도를 체크하자는 거고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하시거나 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관련되어 있는 리눅스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명령어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명령어들 이런 것들도 한번 타이핑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초반에는 명령어와 커맨드가 설정 파일이 무엇인지 다소 암기적인 내용 때문에 시험 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실제 리눅스를 현업에 운영할 때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에 가면 갈수록 이런 네트워크의 구성, 기반 이론, 원리,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성할 때 운영해야 되는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커맨드와 설정 파일을 다 알아도 리눅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려움을 잘 못 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공부 방식과 알아야 될 지식 체계를 이렇게 연관성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과 특히 클라우드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심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마지막 그 시간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담고 있는 이 기반 기술들 또 리눅스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만큼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쉬운 말로 네트워크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를 볼 건데요.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수동의 설정의 개념은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직접 컴파일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설정 파일들이 무엇이 있냐는 건데요. ETC의 sysconfig 내 네트워크 기본 설정 정보가 있다.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대시 스크립트 밑에 ifconfig-ethx 지정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환경 설정 정보가 들어있다. ETC 밑에 resolve conf, resolve 네임 서버 도메인과 관련된 정보. ETC 밑에 호스트 IP 주소와 도메인 정보를 이렇게 매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DNS 서버에 쿼리하기 전에 이 파일을 먼저 봅니다. 따라서 내 시스템에서만 동작하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매핑 관계를 구성해 놓고 관리할 수 있죠. 주로 테스트하거나 개발 등을 할 때 또는 특정한 이유로 구성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이 될 거고요. 역시 보안적으로는 만약에 이 파일이 변경이 되면 나는 네이버에 접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IP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설정 파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IP 주소는 그럼 어디서 설정하는데 ETC sysconfig 네트워크 ETC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대시 스크립트 밑에 ifcfg-ethx 요런 데 설정할 수 있다. 즉 IP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 netconfig, systemconfig, network, redhat-config-network와 같은 관련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자, 이 정도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 등을 볼 건데요. 자, IP 주소와 설정 정보들을 확인하는 ifconfig, nslookup은 뭐였죠? DNS 쿼리 할 때 사용했습니다. 연관돼서 dig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트워크 경로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 IP 주소를 기반으로 호스트까지 다 통신할 수 있냐, 중간에 경로는 뭐냐,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핑, 트레이스 라우트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내 시스템의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싶다, 네스탯 있고요. 라우팅 테이블이 궁금하다, 라우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NIC가 그 네트워크 카드 인터페이스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ETH 툴,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런 툴들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RP 명령어는요, 뭐냐면 그 IP 주소가 맥 주소와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 매핑 테이블을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 이게 ARP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리눅스의 기술 동향과 활용을 볼 건데요. 역시 이거 하나하나가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동향부터 좀 볼 건데요. 리눅스 동향을 볼 건데요. 포식스 표준을 따르고 있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잘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요, 주로 서버에서 많이 사용됐는데 최근에는 뭐 이미 오래전 최근이죠. 서버, 데스크탑, 개발 머신, 또 작은 시스템에 주로 속하는 인베드 시스템의 핵심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가면서 더더욱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핵심 운영체제로 리눅스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죠. 우리 초반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특징과 왜 우리가 리눅스를 공부해야 하며 리눅스 마스터라는 그 자격증이 왜 좀 있어 보이는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클라우드라는 개념,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반 운영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요, 더더욱이 이를테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면 라이선스, 즉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담들이 많이 있는 기관이나 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중에 일부는 리눅스 운영체제와 X 윈도우상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프리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해보자, 이런 어떤 활동들과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용 데스크탑 운영체제로도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리눅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리눅스와 따로라도 함께 설명되고 있는 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요. 클러스터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여러 개의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컴퓨팅 환경으로 동작시키겠다는 건데요. 왜 사용하냐면요,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증가할 때도 잘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보통 고가용성에서 HA, High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목적으로 통합돼서 함께 개발되고 제공되는 컴퓨팅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실시간 처리의 특징, 높은 신뢰성, 상대적으로 소양, 경량화, 저전력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최근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목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성능 CPU와 풍부한 하드웨어 자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지향, 특정한 목적에 따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상화가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 하나의 물리적인 호스트에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 이걸 게스트 OS라고 하는데요. 실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IT 인프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가용성을 증가해보자, 이럴 때 많이 활용되는 게 서버 가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죠.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IT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온 디맨드 방식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요청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한 만큼만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모델인 거죠.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IaaS, 어디서는 IaaS, IaaS 여러 가지로 불리더라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결국은 가상화된 컴퓨팅 환경 위에 리눅스 설치하고 뭐 MySQL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데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치할 텐데, 그러면 플랫폼 자체도 서비스를 해보자.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가 나왔습니다. 또 어차피 이렇게 플랫폼 구축한 다음에 이메일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러면 서비스마저도 클라우드로 제공해보자. 사스, 소프트 애저 서비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IaaS 또는 IaaS, 파스, 사스, 이런 식의 서비스 종류가 있고요. 구축하는 방식에 따라 AWS와 네이버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우리 기관 내에 온프리미스 환경 내에 자체적으로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우리만의 클라우드를 만들어보자. 프라이빗 클라우드. 우리만의 클라우드 말고 더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함께 연계해서 써보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우리가 하되, 백업이랑 연계성과 외부에서 접속하는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두어서 이렇게 해보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됐죠? 또 이런 클라우드를 직접 구축하거나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혹은 플랫폼 등이 있는데, 오픈스택, 클라우드 스택, 유클랩투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함께 얘기되는 빅데이터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빅데이터는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크고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하나 정형과 비정형,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 기술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크기, 속도, 다양성 정도의 세 가지의 특징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면 빅데이터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양으로 인베드 시스템, 스마트 TV, 그 다음에 IVI, 보통 차량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인베드 시스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대표적인 OS로 안드로이드 OS, iOS, 미모, 모블린, 그 다음에 타이젠 등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인베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OS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TV, 요즘에 좀 새로 TV를 산다 그러면 보통 스마트 TV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과 서비스가 통합된 TV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도 이것을 운영하는 OS 등이 있을 텐데 보통 타이젠 혹은 웹 OS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이클 인포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인포메이션과 오락의 합성어입니다. 제니브 GENIBI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한 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자동차 안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세부 가지수는 굉장히 많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제각각 개발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서로 연계해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사라와 같은 표준 등을 통해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는 데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얼추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정비가 된 셈인데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특징 지어지는 키워드와 연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쪼록 리눅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보안 등까지 고려하고 실제 현업에서 운영까지 고려해서 네트워크라든지 몇 가지 기술 요소들은 조금 더 이후에 심화 학습해 주시기를 또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리눅스 마스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관련된 자격증,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함께 또 이렇게 취득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더 효과가 증대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